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양문석 후보가 대출해간 그 11억 원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감원이 보고 있습니다. 검사하고 있는데 곧 결과 발표된다는 겁니다. 어제 이복효 금감원장이 이건 불법적인 소지가 크다라는 의견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11억 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한 김준혁 후보. 이번엔 고종이 그렇게 여자를 밝혀서 조선이 망했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무관한 그의 이런 막말에 가까운 주장들 언제까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강진.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대만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7.2,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강진입니다. 사상자가 최소 940명에 이릅니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동부에서 발생한 이 피해, 이 피해가 좀 줄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반집.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막판 늘어난 경합지 50곳이 승패를 가른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10곳을 우세지역구로 꼽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100곳 정도를 우세지역으로 꼽았습니다. 경합지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50곳. 그렇다면 지금 비슷비슷하거든요. 이 경합지 50곳이 어느 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총선 성패가 달렸습니다. 실제로 여러 경합지, 특히 수도권 벨트 중심으로 오차범위 내의 박빙 지역들이 지금 우수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당이 우세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여론 판세인데 잠시 후에 여론조사 결과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잭팟. 동아경제 일면 보시죠. 삼성 GS 사우디서 9.6조 수주, 제2의 중동 붐, 잭팟 터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돌직구쇼의 총선 해시태그, 오늘의 총선 해시태그 공개하겠습니다. 사전투표 D-1, 내일부터 사전투표 시작. 더 뜨거워진 해시태그 막말 논쟁, 잠시 후에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대생 성상납 발언에 이어 고종이 그렇게 여자를 밝혔다라는 역사학자, 자칭 역사학자 김준혁 후보의 주장 황당합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KBS 기자, 방통위원 출신의 방통위 부위원장 출신의 안영환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대변인 출신 이화여자대학교 졸업하신 이대생 출신 김유정 의원님,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대생의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이제는 고종까지 김준혁 후보 자칭 역사학자의 이 역사 분석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젠 고종까지 막말 점입가경. 이대생 성상납 발언에 이어 이번엔 고종에 관련한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드러난 셈입니다. 함께 보시죠. 고종이 그렇게 여자를 밝혔다. 그래서 밤마다 파티. 그래서 고종이 나라를 망친 것이다. 황당한 발언. 역사학계 주류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은 과격한 주장. 이번에도 이 김준혁 후보는 역사적 사료를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 여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이화여대 초기에 이대생이 미군정에 성상납됐다라는 본인의 주장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고종이 그렇게 여자를 밝혀서 밤마다 파티를 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졌다라는 주장도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고종이 이렇게 여자를 밝혔어. 밤마다 파티에서. 그래서 고종이 나라를 망친 거야. 흠만 되면 매일같이 해서 새벽 4, 5시까지 하고. 예. 자, 일단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역사 전공한 안영환 의원님. 어제 그 이대생 성상납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다. 입이 뚫렸다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강력한 비판 발언 주셨는데 오늘은 이 고종에 관해서 좀 역사 공부를 좀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고종이 그렇게 여자를 밝혔나요? 역사학계 주류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학자로서, 특히 역사학자로서 전 지금 방금 화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웃으면서 역사적 사실을 웃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저건 평범한 사람들이 술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 유튜브 어쨌든 채널 아닙니까? 거기에 나와가지고 역사학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예. 고종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뭐 굉장히 이제 무능함에 대한 평가도 있고요. 또 무슨 뭐 이준 열사를 파견했을 때 뭐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서 한 왕조의 멸망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비운의 그렇죠. 비운일지 아니면 무능일지에 대해서 예. 논란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 황제가 여자를 밝혀서 나라를 망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는데 그냥 재미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존재의 가벼움을 제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어떻게 저렇게 학자라는 사람이, 특히 역사학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여자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예. 한 왕조의 왕에 대해서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프로그램의 성격도 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저분이 저 정도의 인식, 저 정도의 행위를 보인다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서도 아마 중요한 국정 사안에 대해서도 실실 웃으면서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저런 분이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솔직히. 네, 안영환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광범위하게 역사를 건들고 있습니다. 주류에선 다뤄지지 않은 전혀 사실 무근에 가까운 주장들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고종에 대해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미군정에 대해서, 이화여대에 대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해서 저렇게 조롱하고 공격적인 주장을 해서 자칭 역사학자라는 김준혁 후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였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이고 궁금한데 당장 고종 후손들이 발끈했습니다. 고종 황제 폐하를 능멸하는 발언을 세계인이 볼 수 있는 유튜브에서 대한제국 황실을 모독한 역사 왜곡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라는 강한 고종의 증손자 후손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저런 분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대한제국의 마지막 고종 황제에 대해서 저런 발언을 했다. 그런데도 공당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 제기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생 성상납 발언에 대해서 이화여자대학교가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사퇴하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김준혁 후보는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대 총동창회도 성명을 냈습니다. 고종 후손에 이어 이번엔 2대 총동창회, 이화의 역사를 폄하했을 뿐 아니라 극심한 모욕감, 여성 전체에 대한 성차별적 혐오다.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며 후보직 사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화여자대학교의 동문들이 나섰습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신 김유정 의원을 모셨습니다. 자랑스러운 이화 동문 김유정 의원님. 이대생 성상납 발언. 초창기에는
사과를 하지 않고 버텼어요. 여론의 문매를 마지못해 사과한 것 아니냐. 당에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뭐 후보 사퇴까지는 아닌 것 같다. 충분한 진정성 있는 사과인 것 같다. 뭐 다양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대 동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보니까 김준혁 후보가 이제 과거 학자로서 여기저기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라고는 합니다만은 너무 전방위적으로 난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습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이대로서도 이런 식의 지금 그 동문과 학교 전체가 이 모욕적인 이런 건 아마 처음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학교 차원에서도 또 총동창회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학교 대강당 계단에서 5시에 지금 집회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대 동문들입니까? 아니면 이대 재학생들입니까? 아니면 교수진입니까? 총동문 동창회에서 지금 차원에서 연락이 다 갔기 때문에 그 대강당 그 긴 계단. 계단. 네. 이대 정문 들어가면 제일 정면에 보이는 네. 대강단의 굉장히 높은 계단. 예. 거기서 거기- 5시에. 거기서 5시에 모여서 이제 규탄 대회 할 거고요. 예. 후보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내일 2시에는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또 집회를 합니다. 이대 총동문회가. 네. 이거는 김주영 의원이 이대 동문이기 때문에 좀 아시는 내용이군요. 어젯밤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가 왔어요. 예. 예. 이제 그런 차원인데 저는 이 문제를 당 차원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는 뭐 개인의 문제다, 후보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김주영 후보의 경우에는 사과를 권유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전까지 입장하고 매우 달리 이제 2일날 뭐 SNS를 통해서 본인이 경솔했다, 사과한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차원으로 끝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정도 사과로 이 문제가 정리될 수 있는 거였다면은 이렇게 하지도 말았어야죠. 예. 그런데 저는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뭐 김준혁 후보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역사학자로서 뭐 얘기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추정하거나 어떤 거를 재인용하거나 이제 이런 거였지 예. 어떤 사실에 기반한 얘기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 문제도 뭐 이대생 성상남 문제도 어느 그 성공회대 교수의 논문 2004년 논문을 뭐 인용한 거라고 합니다마는 그 논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조차도 지금 본인이 추정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넓혀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당에서는 지금 후보를 사퇴시킬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서울신문을 보니까요. 그 해당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나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양문석 후보는 강원도에서 검색이 뭐 83% 양문석 검색을 하고 있고 김준혁 후보는 울산에서 가장 높은 구글링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이제 당이 조금 판세상 흐름이 조금 나쁘진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어디서 돌출 효과가 어떤 역효과가 나타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데 너무 안이하게 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대 출신 김주영 의원의 견해였습니다. 혹시 오늘 5시, 오후 5시에 이화여대 총동문회가 대강당 앞 계단에서 김준혁 후보 사퇴 규탄 집회 하는데 가십니까?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다른 가기 방송 일정 어렵지만 때문에? 예. 지방에 있는 친구들도 나 지금 올라가야 되나 이런 네.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권유하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개인적 견해 주셨는데 모든 민주당이 다 그렇게 심각하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법률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상호 부위원장은 이대생 성상납 발언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하게 두둔했는데요. 미국의 CIC 보고서에 김한란 총장이 총재로 있던 낭랑클럽이 호스티스 클럽이며 실제 매춘에 이용됐다는 묘사가 나온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라며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은 역사적 사실이다. 실제 매춘을 했다. 이대생들이 매춘을 했다. 한술 더 뜨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상호 법률위 부위원장이 언급한 미국의 CIC 보고서를 봤더니 그 어디에도 성접대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보도에 보면 CIC 방첩부대 보고서 낭랑클럽의 목적은 외국 기빈, 고위 관리,
및 군 장성, 외교관들을 엔터테인하기 위한 것이다. 회원은 대개 참 교육받고 잘 교육받고 영어를 할 줄 아는 매력적인 여성들로 교양 있는 파티의 주최자들이었다. 이 호스티스의 뜻을 모르는 겁니까? 조상호 부위원장은? 아니면 평소 생각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CIC 보고서에도 없던 내용을 법률위 부위원장이 나서서 실제 이대생들은 성매춘을 했다라고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법률위 부위원장의 발언인데 정책위 부의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서대문 갑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이번에 나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상호 부위원장의 발언을 보고 한 며칠 딴 데 갔다 오셨나? 이걸 충분히 팔로우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이 내용들을 검토하지 않고 저런 발언을 하셨을까?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뭐 역사학자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언급한 것 이거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 이런 역사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그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나와 있는 그 자주 인용되는 문구 있지 않습니까?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 끊임없는 대화를 하는 것이 역사가들이죠. 성치훈 부의장님은 지금 명지대 정약학 교수. 예,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에드워드 카가 이야기한 것은 결국 역사가들이 그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맞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방대한 사료 분석, 그 일반인들은 접하지 못하는 방대한 서류 분석을 통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새로운 또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역사가의 역할인 건데 지금 김준혁 역사학자였던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는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근거가 없는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걸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고종 황제에 대해서 비판한 것 같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고종 황제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종 황제가 1897년에 독립협회가 주관한 그 만민공동회에서 올린 헌의 6조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의회를 만들어야 된다. 또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6줄밖에 안 되지만 아주 그 알차게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을 고종 황제에게 올렸었고 고종 황제가 그걸 검토 직전까지 가다가 막판에 그걸 그냥 뒤집고 전제군 주제를 강화하는 광무개혁을 하면서 저는 결국 폐마의 길로 갔다고 전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자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고종 지금 황실 그런 데서 저에게 비판하지 않죠. 왜냐면 이건 있는 팩트를 갖고 비판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고종 황제에 대해서 있지 않은 사실,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사실, 뭐 이런 걸로 그 비판을 하다 보니 당연히 명예훼손이고 모욕이고 능멸하는 걸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지금 너무 방대하게 유튜브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한 유튜브에서 그런 식으로 좀 웃기려고 본인도 재미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미를 위한 발언이 반응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 괜찮네 하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다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재밌는 발언을 막 여러 개 한 거죠. 저는 사이다 많이 마시면 트림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맛있는 음식 많이 먹으면 살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걸 선택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공직 후보를 꿈꾸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위 부의장은 김준혁 후보의 발언을 두둔하고 한술 더 떠서 실제 매춘을 했다라고 주장한 조상호 법률위 부위원장의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 개인적 견해일까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조상호 법률위 부위원장은 누가 보더라도 친명 인사로 분류되잖아요. 당에서 김준혁 후보에게 여론에 밀려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런데 친명계 조상호 부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실제 매춘하지 않았냐. CIC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주장했어요. 김준혁 후보가 한 발언보다 조상호 부위원장이 한 저 발언이 이대생 옆에 앉아 계시지만 이대 동문들에게 2번 더 모욕을 주는 발언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에게 이제 방송에 나와서 했을 것인데 사실 지금 총선에 있어서 김준혁 후보의 발언이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에서는 별거 아니다. 이번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미치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저걸 이제 옹호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김준혁 후보는 이재명 대표를 정주회 비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조상호 법률부위원장은 거의 그 이재명의 호위무사 측면에서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걸 옹호하기 위해서 하다 저런 발언을 한 건데 본인이 아마 CIC 보고서에 의하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CIC 보고서를 보지 않았을 거예요. 뭐 구입해서 보지도 않았고 저는 김준혁 후보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본 것처럼
김준영 후보에 의하면 이러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CIC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CIC 보고서에 아마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 호스티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본인들 생각하는 유흥업소의 호스테스를 생각한 거예요. 김광삼 변호사님의 어떤 추측이겠습니다만. 예. 그 거기에 호스티스는 원래 파티 같은 걸 초대한 안주인을 얘기하는 얘기인데 이걸 호스티스를 우리가 보통 유흥업소 종업원이 호스테스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호스테스는 성접 때도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닌가 보고요. 예. 지금 김준혁 씨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본인은 역사학자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역사학자가 아니고 선거 관련된 얘기가 주로 많단 말이에요. 고증과 관련된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이화여대와 관련된 것도 다 보면 굉장히 성적인 면에 치우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정상적인 측면이 아니고 예. 좀 왜곡된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을 역사학자로 얘기하면 안 되고 야사학자 아니면 야설학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 지금 본인이 지금 이제까지 사고 안 타고 겨우 사과를 했잖아요. 뭔가 약간 심상치 않으니까. 그런데 이 사과의 진정성이 과연 그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김준혁과 지금의 김준이 다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뿌리 깊이 이런 야설과 야설스럽고 특히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근대 문화에 있어서 어떤 개화기에 있어서 굉장히 여성과 관련해서 상징적인 학교고 또 엄청난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마치 성매매 집단처럼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후보로 나오고 또 여기서 만약에 뭐 당선이 된다랄지 그러면 예. 이게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참 우려가 많이 큽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영어에 대해서 한 안 말씀. 의원님. 지금 자꾸 이제 CIC 보고서를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대로 직접 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상호 부위원장이 네, 근데 영어에서 미군 외교관들의 엔터테인을 위해서 호스테스로서 역할을 했다. 뭐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자, 엔터테인을 이 사람들은 매춘으로 본 것 같아요. 즐겁게 한다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 엔터테이너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그렇게 봤다면 정말 그릇된 인식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연예인들이 다 그런 거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기본적인 그 영어 교양 영어에 대한 능력이 의심스러워요. 아니, 당장 CJ도 CJ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럼요. 호스티스라는 말은 저게 전형적인 예. 제플릿입니다. 우리 콩글리시라듯이 일본식 영어를 제플릿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군요. 호스티스는 일본에서 접대부. 그러나 원래 뜻은 저기 나옵니다만 파티 주재를 하는 교양 있는 사람들, 파티 주재하는 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일본식 제플릿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호스티스, 그러므로 엔터테인을 매춘으로 해석하고 호스티스를 무슨 접대부로 해석하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낭낭클럽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거론된다고 했는데 낭낭클럽은 그 당시에 영어를 할 줄 아는 교양 있는 여성들을 동원해서 미국 애들과 같이 이제 파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낭낭협회에서 파티를 한 다음에 미군 당시 장교를 찾아가지고 한국군에게 군수물자 좀 달라고 그것까지 부탁했다는 이야기 자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닌데 특정 문구만 가지고 마치 매춘을 하고 뭘 주도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영어도 모르고 역사적 사실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 때문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민주당의 2대 출신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대생들을 성장시켰다. 제가 말하고 나서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요. 서영교, 인재근, 그리고 안규정, 최민희 이런 사람들, 박은정 같은 사람들, 조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이대 출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거 괜찮습니까? 그거 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서영교 의원, 이대 총학생 회장이라는 거 그동안에 계속 앞세우면서 정치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거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운동권이었다는 게 자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모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대생 성상납 발언한 김준혁 후보의 저 발언 그리고 저걸 감쌌던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의 한술 더 뜬 발언은 이대생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저 질문 저도 드리고 싶은데 김유정 의원님, 이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 특히 가장 현역 중에서 직급이 높으신 분은 서영구 최고 의원, 이대 총 학생회장 출신, 이대 총 동문회도 오늘 규탄 집회하는데 민주당의 이대 출신 여성 의원들은 왜 입장을 안 밝힙니까? 글쎄 말입니다.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는 입장을 좀 내면 어떨까 싶고요. 또 그분들이 지금 지역에서 후보들로 다 뛰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지역 분위기가. 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이런 부분 좀 의견을 냈으면 좋겠는데 다들 지금 외면하고 있거든요. 동시에 국민의힘의 이대 출신들도 있거든요. 네. 김은혜 후보도 있고 김정재 후보도 있고 몇 명 있어요. 이분들은 또 왜 이럴 때 가만히 계시는지도 저는 궁금해요. 입장 내야죠. 이거는 여야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럼 이 전체에 대한 모욕 같은 건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입장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인재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출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함께 동참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 지적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선배님이신데. 예. 이런 얘기를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 단순히 정식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입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동문으로서 얼마든지 문제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선거 며칠 안 남았다고 지금 이거는 다 눈치 보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비겁해 보이죠. 네. 오늘 돌직구쇼는 이대 정외과 출신 김유정 의원과 함께합니다. 민주당의 김민석 상황실장이 김준혁 후보의 저 사과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진지한 사과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방금 이대 출신 김유정 의원의 평가와는 전혀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이 그 해당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사과를 한 것으로 저희도 확인했고 또 그 이후에 본인의 여러 가지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조금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양문석 후보입니다. 새마을금고가 11억 원의 대출 전액 회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명백한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업자 대출을 그렇게 해서 특정 목적으로 돈을 빼가게 되면 당시 코로나 등으로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에 돌아가야 되는 돈들이 사실은 못 돌아가는 거니까 일차적으로 그분들이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했다면 편법이라는 그 관행으로 볼 수는 없고 그냥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블랙 앤 화이트인 것 같아요.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에 하나를 그냥 판단하는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같은 관례는 아니다. 편법이 아니다. 불법이다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요. 양문석 후보가 대출받았던 저 11억 원 전액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법이라면 회수가 돼야죠. 11억 원 대출기관 대구수성 새마을금고 측 전액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양 후보 측이 11억 원 중 6억 원을 주택 매입 관련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라고 직접 말하는 등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금융범죄 수사를 전문으로 했던 김광삼 변호사님 돌직구쇼 모셨습니다. 금감원장은 검사 출신, 이거 불법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불법이죠. 저런 게 불법이 아니면 뭐가 불법이 되겠어요. 아니, 양문석 후보가 이미 자백 걷지 않았어요? 양문석 후보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불법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편법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간의 틈새가 있는 경우에 그 틈새를 이용해서 뭔가 좀 약간 정도에 어긋난 걸 우리가 편법이라고 얘기하지만 불법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이제 법적인 영역에서 법을 위반하는 게 불법 아닙니까? 예. 저건 당연히 불법이죠. 왜냐하면 일단 그 당시에 대출이 규정이 있었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 주택담보 받기 위해서 새마을금고를 속인 거죠. 네. 그리고 새마을금고 속여가지고 대출 11억이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인한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리면 그거 불법 사기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사기인데 그 불법을 하는 영역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어떠한 불법적인 요소들이 동원이 되잖아요. 뭐 사업자 등록증 하고요. 허위 매출 계산서를 보내는데 이 거래한 업체가 폐업한 업체예요. 예. 근데 이걸 폐업한 업체도 새마을금고에서 이걸 확인을 왜 안 했는지 좀
의문점이 좀 드는데 아무튼 처음 시작 때부터 끝까지 그리고 대출받은 금액도 주택담보대출로 쓰면서 이제까지 뭐 사채 갖고 그런 데 다 썼잖아요. 네. 이건 사업자 대출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불법 대출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질문 있습니다. 집이 안 팔려요, 잘 요즘. 네. 저렇게 강남의 고가 주택은 더더욱 잘 안 팔립니다. 11억 원을 새마을금고에서 회수하기로 결정했는데 양 후보가 집이 안 팔려서 11억 원을 당장 갚을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집에 이미 근저당이 설정돼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근저당을 집행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대출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경매 신청을 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경매 신청을 하면 바로 경매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1년, 2년 걸립니다. 뭐 감정도 해야 하고요. 예. 그리고 법원에서 또 절차를 따르고 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 한동훈 장이 오케이라고 했는데 아, 나 이 집을 처분하겠다? 처분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일단 국회의원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당선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행하기 쉽지 않을 거고 떨어지면 더 이행하지 않을 거예요. 김광삼 변호사님, 금융범죄 수사 전문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마침 양문석 후보 그 지역에서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목 당연히 문제 제기됐겠죠. 양 후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양문석이 밉더라도 이번에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데 빠지지 말아 주십시오. 양문석이 이렇게 무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방금 전에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윤석열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상공인에게 사업자 등록, 사업 지원비로 이렇게 나가야 될 예산들이 주택담보대출로 활용되지 않았다라면 더 많은 어떤 서민들이 혜택을 보고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그 지원 대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저는 장성민 후보가 양문석에게 편법 대출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저는 장성민 후보가 양평고속도로 설계도면 변경에 대한 이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미국 같으면 중징계가 떨어질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장성민 후보가 공개적으로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양문석 후보가 검찰 독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범죄 독재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까? 지난 4년 동안 180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은 거의 이 국회를 범법자들의 방탄막이로 활용했습니다. 국회로 보내야 될 사람은 국회에 가서 안산 지역 경제를 살리도록 뽑아주시고 깜빵을 보내야 될 사람은 깜빵으로 가도록 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문석 후보 대출건에 대해서 금감원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이 일파만파 논란이 커졌죠. 5억 원의 물품금의 내역, 그중 1억 원어치 물품을 구매한 곳이 알고 보니 수년 전 폐업한 곳이었다. 그 문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됐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양문석 후보 사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준혁 후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투표일만 지나면 다 오케이 이거 아닙니까?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한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막말들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린이들한테는 보여주지 마십시오. 건강에 안 좋습니다. 김준일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생과 위안부와 성관계를 가졌다. 오케이. 이대생들이 성상납했다. 이것도 오케이. 야, 여러분 제가 법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거 오케이입니까? 괜찮습니까? 김준혁이 국회의원 해도 괜찮습니까? 저는 오케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선거일까지 며칠 남았고 해당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그래도 여론조사가 유리하니까 선거일만 지나자 그럼 오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인데 상당히 상대 진영이지만 이 지적 뼈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여론 분석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님? 뼈아프죠. 뼈아프지 않다면은 그거는 너무 비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당이 공공한 처지에 놓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공교롭게 양문석 후보 지역이나 김준혁 후보 지역이나 국민의힘과 1대1 구도예요. 그렇군요. 다른 후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딱 2명씩밖에 없어요, 후보가. 그러니까 세종시 갑과는 너무 다른 거죠. 거기는 김종민 후보라는 대안 아닌 대안이 있다라는 판단도 아마 작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듣고 보니 그렇군요. 네,
그냥 전격 취소하고 제명도 시켰잖아요. 그 후보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정말 마땅치가 않은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 정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과연 뭐 전체 판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그건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아직도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계시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분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이 며칠 남은 동안 당장 내일부터 사전투표고 본투표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은 양쪽이 다 그 싸움이잖아요. 지지층 결집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영향이 없을까요?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후보를 취소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판단 받아보자, 유권자 심판 받아보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김주영 후보는 사과했는데 조상호 부위원장이 지금 기름을 부어버린 꼴이 돼가지고 이 문제가 그냥 쉽사리 이렇게 숨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 저는 지금 방금 토론을 보면서 양문석 후보가 국회의원이란 직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는 밉더라도 윤석열 정부를 뭐 견제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뽑아달라? 국회는요 헌법기관입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본인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밉더라도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둬야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날 뽑아달라? 그 자기의 존재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국회의원은요, 국회의원 임기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더 깁니다. 본인이 국회에 대해서 뭘 할 걸 생각해야지. 임기가 자기보다 더 짧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뽑아달라? 국회의원의 역할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은요, 기본적으로 입법기관의 구성원과 각 정당의 구성원의 양면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입법기관의 구성원입니다. 저 이야기는 정당의 구성원으로밖에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가장 큰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분이 국회의원의 역할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분이 자격이 안 되면 그만둬야죠. 그런데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건 기본적으로 저 또한 인식의 오류이자 자격 미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영환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두 후보 모두 이른바 비명 행사 공천 논란과 관계돼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판입니다. 오늘 총선 빅매치는 어떤 대결일까요? 함께 보시죠. 총선 빅매치 오늘로써 본투표까지 6일밖에 안 남았고요. 내일 사전투표입니다. 이 대표가 나베를 언급했고 한 비대위원장이 X제명, 이 대표의 별명이라며 언급한 별명 매치군요. 이재명 대표의 나베 발언 들어보시죠. 나경원 후보는 별명도 있는데 나베 뭐 이런 별명도 불릴 정도로 사실은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분이죠. 이번 총선은 친한일전 맞습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국가 정체성이 뚜렷해야 되고 국가관이 뚜렷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에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한일전에서 확실하게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가임을 보여준 후보 유삼영 후보 당선시켜 주시겠습니까? 이 대표가 나베라는 별명을 직접 언급했는데 저 나베라는 뜻은 단순히 상대 후보, 나경원 후보가 친일적인 인사다라고 매도하는 뜻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포스터 하나 보실까요? 류사명 후보 측에서 만들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류사명 후보를 지지하는 누군가들이 만든 것 같은데 냄비라며 나경원 후보를 냄비로 폄훼하는 표현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나베. 저건 여성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폄훼하는 뜻을 갖고 있는 여성 폄훼적인 부적절한 용어다라는 언론의 지적이 많습니다. 냄비, 나베. 그런데 그걸 이 대표가
저는 류사명 후보 저 포스터 논란이 있은 직후에 직접 나경원 후보의 별명이다라며 그런 의미가 갖고 있는 나베를 언급해서 논란이 큽니다. 당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의 저 표현에 대해서 뼛속까지 여성 혐오가 있는 것 아니냐라며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서울에서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베가 어쩌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재명 대표의 말을 돌려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별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뼛속까지 찬 여성 혐오 어떻게 여러분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의 여성 비하적인 별명 아십니까? 그거 다른 사람이 갖다 붙인 겁니까? 자기가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박혔기 때문에 김준혁 정리 못하는 거고 유사명 같은 사람이 지지자들이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무시무시한 별명, 그건 이재명 대표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보기에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성추현 정책 부의장님, 이런 소동이 없고 단순히 저 사람은 친일 후보다라고 치부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류사명 후보 지지자들이 상대 후보지만 아무리 상대 후보지만 여성 후보인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여성을 굉장히 성적인 대상으로 폄하하고 저질스럽게 조롱하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됐잖아요. 류사명 후보는 우리가 한 거 아니다라고 부인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 대표가 언급을 했어요. 나베. 어떻게 된 겁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사실 그 나베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렇게 중의적으로 하면서 또 비하까지 할 거라고는 저도 몰랐고요. 예. 저도 나베라는 단어가 그렇게까지 해석될 수 있다면 사용에 있어서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그 이재명 대표가 그런 중의적 의미까지 담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 않겠나. 설마 그렇겠나라고는 생각합니다. 나베라고 불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나경원 나베 그 합성어이고 그 나경원 의원이 초선 의원 시절에 그 일본 천황의 그 생일 파티에 참석했던 그거 하나를 갖고 아직도 비판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사실 그 중의적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 나베라는 용어도 이제 그만 써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베 전 총리가 그 타국의 전 총리로서 또 안타까운 사건으로 또 유명을 달리한 분인데 그렇죠. 그분에 대한 그분의 이름을 뭔가 우리나라가 그 어떤 특정 정치인을 비난하고 뭔가 좀 조롱하기 위한 단어로 쓰는 것은 이제 부적절한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의적 표현이 아니더라도 좀 사용을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중의적 표현까지 함께 돼버리면 이건 더더욱이 우리가 쓰지 말아야죠. 저는 글쎄요, 지지자들은 뭐 선을 넘는 뭐 조롱과 풍자할 수 있습니다. 뭐 100번 양보해서. 하지만 정치인들이 그런 것들을 더 부추기거나 주장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더 이게 옳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뭔가 그 발언에 한 숟가락 더 얻는다거나 이런 거는 자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이라면 또 올바른 정치라는 것은 이런 지지자들의 분노를 뭔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울 수 있는 좀 긍정적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단어 사용에 있어서 좀 더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여성위원회가 입장을 냈습니다. 나베라는 용어는 여성 혐오적인 용어다라며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어 나베는 우리말로 냄비를 뜻하고 냄비는 여성을 매춘부 등에 빗대는 여성 비하 용어. 이 대표가 그렇게 저열한 말을 쏟아내니 후보들도 앞다투어 망언. 머리 숙여 사과하라. 김광삼 변호사님. 성춘 부의장은 설마 이 대표가 저 나베 안에 저런 여성 비하 용어의 뜻을 담아서 언급했겠냐? 그렇게는 믿기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류사명 후보의 지원 유세를 수차례 갔습니다. 공들이는 지역이고 저 지역에 있는 현역 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공천을 주지 않고 류사명 후보를 공천을 준 후보라서 여러 차례 지원을 했고 불과 류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나경원 냄비, 나베, 조롱 논란이 불과 얼마 전 일인데 이 대표가 이걸 몰랐을까? 모르고 나베라는 용어를 썼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몰랐을 리도 없고요. 당연히 알고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저걸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중의적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의도적 중의적 의미죠. 만약에 그런 비판을 받았을 때는 도망갈 수 있는 또 다른 출구를 만들어 놓고 일부러 이제 나베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이게 그 공교롭게도 앞서 얘기했던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고종이 뭐 여자를 어떻게 했다 그 발언들과 좀 겹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근데 끼리끼리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김광삼 변호사님 개인 견해입니다. 여기서부터. 예, 끼리끼리 문화라는 게 있는데 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다음에 그 생각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저건 무슨 문제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김준혁, 양문석, 정봉주 이런 사람들 봐봐요. 막말에 다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준혁 후보 저런 얘기가 막 나와도 본인의 머릿속에 저런 게 있으니까 뭐 저거 뭐가 문제가 되지? 저 누구나 생각하는 거 아니야? 누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끼리끼리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총선에서 저런 문제된 그런 막말들이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재명 대표가 막말을 하면 그러려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딘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전에 형수 욕설을 비롯해서 뭐 그때 욕한 거에 비해서는 수위가 좀 낮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욕설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전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훨씬 이재명이 나았다. 전에 형수 욕설에 비하면 지금 나베라는 얘기는 수준이 좀 낮아졌으니까 이 부분은 뭐 별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만 총선도 거의 이겼다고 보고 이제 이런 정도 말을 하는 것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김광삼 변호사님 어떤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 견해를 요즘 부쩍 입에 달고 사는 거 저도 싫은데 선거철이고 민감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혀두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대표가 성적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용어에 나베라는 뜻을 알고서 했는지 모르고서 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패널들의 개개인의 개인적 견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정 의원님 입장 바꿔서 상대당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여성 후보, 예를 들어 김유정 후보에게 냄비다. 상대당의 당대표, 이를테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베다. 상대당의 여성 후보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까요? 부적절하죠. 그리고 화를 내야 될지 웃어버려야 될지 참 판단 안 설 것 같아요. 이 선거 바쁜 와중에. 근데 저는 이제 이 지역이 동작을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는데요. 소위 국민의힘에서 이제 한강벨트 막 강조했잖아요. 낙동강벨트, 한강벨트.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도 이 지역에 지금 사활을 걸고 대표가 한 5-6번 가셨을 거예요. 많이 갔어요, 요새. 예,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전국에 지금 요청이 있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이 지역에 이렇게 올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죠. 그 한강벨트 한 중심에서 상징적인 이 지역에서 승리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고 중요한 어떤 포스트가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신경을 더 쓰고 있는 건데 그럴수록 더 유세 과정에서나 어떤 표현에 있어서 더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포스터, 뭐 지지자들이 만들었다고 한 포스터나 또는 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과거에는 사실 대표들끼리 막 이런 공중전, 거친 설전 이런 것보다는 대변인들이나 부대변인들이 이제 했던 역할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또 저런 표현은 쉽사리 그렇게 써지지 않는 표현이에요. 네. 저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도로 쓰였든지 간에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거 막판까지 후보들 말 조심해야 된다.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양당의 지도부가 공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실수 내지는 그런 거친 설전의 한 중심에 지금 양당의 대표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요. 대표도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은 3명의 상임 선대위원장이 있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이제 중심에서 왔다 갔다 여기저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또 재판도 또 있는 것이고 본인 또 지역구 출마도 했기 때문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건 사실이라서 그런 가운데 저런 얘기가 부지불식간에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예. 안영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 이제 그 나베 발언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가운데서 국가관과 이제 나경원 의원을 공격하면서 국가관과 국가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한 분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국가관과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분이 많다는 거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 선거를 신한일전. 왜 이번 선거가 신한일전입니까? 갑자기 뭐 우리 일본과 축구하게 됐습니까? 이번 선거를
여야 간의 격돌, 뭐 심판까지 좋습니다만은 그걸 신한일전까지 부추겨서 뭘 얻겠다는 것이죠?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전 대표들을 지금 이제 뭐 우리 자막에도 막말, 뭐 막판까지 막말인데 선거 유세를 가다 보면 이제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지원 유세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그럼 지원 유세 가면 되게 그 지원 유세장에 나올 정도면 각 당의 적극적 지지자들입니다. 중간층, 반대당 지지자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적극적인 지지자들 앞이다 보니까 발언이 계속 세져요.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들을 저렇게 전국 돌아다닌다 해서 얼마나 득표에 영향이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전 별로 있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극렬 지지자들, 적극적인 지지자들 앞에서 단합대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제 보통 이렇게 합니다. 자, 아침이 되면요, 각 지구당에서 전부 연락이 옵니다. 우리 지역 유세 좀 해달라고. 지구당 후보들 입장에서 본다면 대표가 와야지 사람들 모을 수가 있으니까. 방송사 카메라도 가고. 방송 카메라도 오고 자기도 TV 옆에 서가지고 한 커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 대표가 가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선호가 그러니까 좋아하고 미워함이 명확한 후보입니다. 민주당 지지도보다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더 낮을걸요 아마. 그러면 그런 대표가 갔을 때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사실관계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건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선거에 당 대표가 지원 유세를 가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로서 끝났습니다. 삼인과 박근혜 후보까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 네 분이 지역에 가면 그 도시 자체가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느 당 대표도 선거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었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당의 대표들이 유세에 좋습니다. 그러나 가서 흔들지 말고 지지자들, 극렬 지지자들 앞에서 흔들지 말고 그 유세를 집중할 시간이면은 내가 어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하는 게 더 낫다. 국익을 위해서 더 낫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1면에서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여야 대표 모두 다 막말 그리고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있다.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들어보시죠. 정치를 배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합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이런 극단적인 혐오주의적인 선동가들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극단주의자들을 도태시켜왔던 것이 역사입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는 이렇게 정치를 합니다. 자기를 지켜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감옥 가는 것을 지켜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정말 구질구질한 명분입니다. 정치인이 국민한테 자기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 너무너무 구질구질하고 찌질합니다. 저희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4.3의 책임이 우리 당에 있느니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일베 출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베 출신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야말로 제주의 역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왔지 실제로 그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 행동한 것은 없습니다. 두 후보의 7일간의 동선이 오늘 한 조간신문에 흥미롭게 분석돼 있습니다. 정말 바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전국을 누볐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이재명 대표의 7일간 동선, 오늘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바빴어요. 개양 찍고 서울 찍고 개양을 기점으로 이렇게 상당수 수도권과 저 밑에 부산, 경남까지 돌아다녔습니다.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동선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서울 중심으로 경기 북부 갔다가 인천 갔다가 경기 갔다가 남부 갔다가 강원 갔다가 세종, 충남, 대전, 충북, 경남, 부산까지 상당히 두 대표가 바쁘게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주의 4.3 추모식을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 4.3 학살의 후예가 국민의힘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4.3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4.3에 대해서 진정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4.3을 폄훼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고
4.3 폄훼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막판까지 총력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다르고 이번 주 다르다는 거예요. 여론 판세가. 지난주 다르고 지난주 다르다는 거고. 그러면 이번 주 다르고 다음 주 다를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굉장히 힘줘서 얘기했군요. 판세가 그만큼 휙휙 막판에 들어서 바뀐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막판 결집을 호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와 판단이 있을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지켜야 할 범죄도 없고 가져가야 할 이속도 없습니다. 저는 검사 처음 시작한 날 제가 평생 할 출세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뭐 더 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나라가 잘 되길 바라고 충청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정말 살얼음판입니다. 우리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국의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입니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박빙 지역에서 무너져서 개헌 저지선마저 뚝 뚫린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이룬 지금의 성과를 모두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오늘 조간신문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50여 곳이 여야의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경합지로 이번 주 내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각 당이 우세 지역으로 꼽는 지역구가 비등비등하거든요. 110곳, 100곳. 그러면 각 당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이번 주 내에 경합지역으로 들어선 이 50여 곳의 승패에 따라 이번 총선의 승패가 갈린다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표도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1인 3표를 동원해야 한다. 막판표 결집을 강조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정말로 포기하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이 운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사전투표도 열심히 해주고 일찍 투표합시다. 한 명이 3표씩 확보합시다. 1인 3표. 지금부터는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전쟁으로 치면 백병전 상태입니다. 한 표 한 표 누가 가서 찍느냐, 누가 더 많이 동원해서 실제로 투표하느냐, 네 편이 많이 찍느냐, 내 편이 많이 찍느냐로 결판납니다. 이번은 유난히 박빙이 많습니다. 전국에 49개 정도가 박빙 선거구라고 보는데 여기는 여론이 2, 3% 오르락 내리락 한 데 따라서 50석이 이쪽 왔다 저쪽 왔다 합니다. 지금부터는 동원전입니다. 선전전을 넘어서 이제는 동원전으로 한 표 한 표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들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뭐 200석 할 수 있다, 야권 전체 200석이다, 개헌 저지선도 무너진다. 이거 다 옛날 얘기라는 겁니다. 다 지난주 얘기, 지지난주 얘기라는 겁니다. 어느 당이 이길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섰고 이 50여 곳의 경합지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당이 웃는지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당이 앞서고 있다, 뒤서고 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게 양당 대표가 보고 있는, 그리고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오늘 분석하고 있는 여론의 판세라는 겁니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에 어느 당도 예측할 수 없는 경합지세로 전환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구간으로 오늘부터 들어섰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A가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과 공동 개발한 폴A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에 의해서 검증된 여론도 양당 대표가 얘기하는 것과 일치했습니다. 아, 신기합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사전투표 D-1, 문제는 20표. 지난 대선 개표 방송 저희 채널A가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표 방송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언급은 할 수 없지만 다른 방송 예측 틀렸습니다. 그만큼 이 여론조사가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여론을 읽기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시대가 됐다. 그만큼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유권자들의 응답과 실제 투표 행위가 다를 수도 있고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는 숨은 표심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라는 변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A는 지난 대선 때부터 저희 채널A의 자체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인 폴A 시스템을 구동하고 있습니다. 이 폴A 시스템으로 지난 대선 결과를 저희 채널A는 정확하게 예측했고 지난 대선 개표방송 때 제가 진행하면서 정확한 당선 후보를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저희 채널A 개표방송도 제가 진행할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주요 경합지의 예측조사 결과치를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의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폴A 시스템에 의해서 검증한 지금 현재 양당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일지 대형 미디어월에서 제가 직접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여론조사 보시면서 많이들 헷갈려 하셨을 겁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어느 정당이 많이 나오고 아니 이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정당이 많이 나오니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추세를 보자고 하는데 추세도 들쭉날쭉. 그래서 저희 채널A에서는 폴A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여론조사의 양극단을 배제하고 여론조사의 팩트를 체크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과 공동 개발한 폴A 시스템은요. 여론조사의 이 극단을 배제한 평균치를 분석한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시스템입니다. 폴A 시스템이 분석한 양당의 지지율 함께 보시죠. 2024년 3월 3일부터 폴A 시스템이 예측한 분석한 양당의 여론 추세는 이랬습니다. 3월 3일 국민의힘은 39.1, 민주당이 36.7. 그런데 여러 가지 정부 여당의 논란으로 인해서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과 3월 24일에 이르러서는 민주당이 여당의 그래프를 뒤집는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양당의 여론조사는 상당히 경합세입니다. 37%, 36.3%대.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다 어느 당이 우세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 상태에 여론조사 경합치로 들어섰다라고 폴A 시스템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37.2와 36.3은 0.9%포인트 차이. 차이 1%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네. 오차 범위 정도가 아니라 양당이 어디가 우세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의 경합세로 들어섰다라는 분석이 폴A 시스템에서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결과를 바탕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제 각종 여론조사 또 분위기, 언론의 보도 등은 민주당의 압승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 결과와 좀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여론조사가 물론 추세는 있습니다. 추세는 있지만 여론조사를 있는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는 대충 맞습니다. 전국을 표본을 하기 때문에 전국을 뭐 1000명, 10,000명을 하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 254개 지역구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표본도 평균적으로 500명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0명 정도는 해야지 정확한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500명 가지고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표본 수가 작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학 용어로 샤이 리퍼블리칸, 샤이 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서도 공화당 리퍼블리칸들이 샤이하다. 그러니까 좀 표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정당을 톨이라고 그러는데 톨이 정당이 좀 샤이한 당원들이 샤이하다. 그래서 모집단의 표본에 표집이 좀 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조사들 결과보다는 국민의힘 당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 여론조사를 가지고 볼 때는 지금 여론조사 또 응답률이 좀 낮아요. 점점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표본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론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여론조사를 액면 그대로 100% 믿을 수는 없다. 특히 오차범위라는 게 재밌습니다.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라는 것은 8%까지는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누가 우세하다가 누가 떨어졌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분석해 주셨는데 오차범위가 8%포인트다라는 것은 사실 그 여론조사로
누가 당선될 수 있을지를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격전지에서 수도권 격전지에서는 실제 1%, 2%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투표는 1, 2%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all or nothing인데 여론조사에서는 8%포인트 정도를 넉넉하게 보고 있으니 그 여론조사 결과 예측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폴A 시스템이 여론조사 양당의 지지율을 정확하게 좀 더 정교하게 분석해내는 흐름이 바로 이거거든요. 37.2 대 36.3, 1%도 차이 나지 않는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 이런 결과를 피부로서 느꼈던 양당 대표가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결집 발언을 한 건 아닐까요? 그런데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합지에서 예측할 수 없는 여론조사들이 이번 주부터 발표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 용산입니다.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42.0%,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41.0%. 두 후보의 차이는 1%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두 후보가 누가 앞서고 있는지를 예측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광진갑의 김병민 대 이정은 후보는 불과 0.5%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그와 비슷한 양상이 서울, 한강벨트 중심으로 이런 격전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용산 보셨고요. 이번엔 중성동을로 가보겠습니다. 중앙일보와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민주당의 박성준 후보가 43%, 국민의힘의 이혜훈 후보가 41%. 역시 두 후보의 여론조사 격차는 2%포인트 차이입니다.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경기 성남으로 가보겠습니다. SBS와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광재 후보가 46%, 안철수 후보가 45%. 두 후보의 여론 지지율 차이가 1%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지역구죠.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가 42%, 민주당의 김병우 후보가 40%. 두 후보의 여론 차이도 불과 2%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자, 이번 주 중반부터 이런 여론조사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반영이 돼서 굉장히 여론에 민감한 이 수도권 유권자들이 이런 여론조사에 민감하게 응답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저희 폴A 채널A 시스템이 분석한 양당의 보다 정교한 여론조사 분석에 의하면 양당의 지지자들이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결집하고 있는 양상과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론조사만으로는 어느 정당이 승리할 것이다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게 저희 채널A의 해석인데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양측에서 보면 굉장히 살얼음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당 지지도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역구에 서로 박빙으로 싸우는 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어떤 표를 조금만 더 가져와도 과반을 차지할 수 있고 거기서 조금만 밀리면 그냥 엄청난 또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 딱 7일 남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정당 지지도가 아까 굉장히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지역구의 이제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국민의힘이 굉장히 올랐다가 이제 하향 추세에 있다 정체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민주당은 이제 상향 갔다가 또 정체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여론이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7일 동안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 7일이요? 그렇죠.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쪽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양쪽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놨다고 보고요. 향후 6일. 그렇죠. 그 안에 어느 측이 좀 더 실수를 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는 조금 불리한 위치가 아닌가 보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지금 김진영 후보하고 그다음에 양문석 후보의 문제가 여론에 완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약간씩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들고요. 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거 좀 약해지면서 과연 지금 이주 심판이랄지 범죄 연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국민에게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이 살얼음판을 깰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저희 채널A가 예측하고 있는 여론의 판세는 두 정당이 지금 딱 붙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수도권의 수많은 경합지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들었다라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저희 채널A 개표 방송에서도 이 정확한 폴A 시스템 가동해서
개표 상황과 저희 예측 조사치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채널의 개표 방송과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양당 대표가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각 당의 지지자들이. 지난주에 언론에 나왔던 양당의 판세 분석과 지금 오늘 양당의 판세 분석은 또 다릅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에서는 전체 지역구 중에 110곳을 이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90에서 100석 정도라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구에서 각 당이 110석과 100석을 이기고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합지는 50여 곳에 이르릅니다.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55곳이라고 얘기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한 사람이 3명씩 표를 갖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선거 결과에 양당이 보고 있는 판세 분석이 정확하다면, 그리고 저희 채널의 이 폴A 시스템이 예측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이라면 50여 곳에 달하는 경합지가 어느 정당에 손을 들어줄지에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건데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정말 이건 모른다. 네. 예, 그런 생각이 요즘에 들고요. 특히 이제 투표율과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2국민 투표가 62.8%였잖아요. 사상 최고치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전투표 꼭 해주십시오. 투표 날이 이제 3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5일, 6일, 10일 이렇게 되는 건데 사전투표 많이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유권자의 이제 표심을 제대로 표출해 주기를 바라는 양당의 이제 마음 플러스, 혹시 남은 사전투표 이후에 벌어지는 며칠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다른 리스크,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사전투표 많이 해주십시오. 예. 이런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뭐 독려까지는 안 한다 이러다가 또 아니다, 독려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서 그조차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변수는 투표율,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당의 지금 37.2, 뭐 36 이렇게 나왔던 양당의 그 지지율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4월 1일 날 있었던 그게 반영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오늘 막 발표가 되겠죠. 어제까지 여론조사만 공표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남은 동안에는 조사를 하더라도 각 당에서 뭐 자체 판세 분석 정도로만 참고를 할 테니까 그거를 공표해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블랙아웃이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진짜 실수하지 않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투표 많이 해주십사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해서 이 두 가지 요인에 아마 각 당이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당도 야당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 함께 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모든 후보가 사전투표 첫날 내일에 투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 염려하지 말고 투표하라 적극적으로 결집 호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대전 중구에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캐스팅보트 중원 민심 선전 포석이다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내일 사전투표 첫날에 양당 대표 모두 다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선거 국면에 등판해서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 유세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 소위 개딸로 표현되는 개딸들이 상당히 좀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에게 달갑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성춘 부의장님. 전 이 보도 보고 좀 의아해했는데 이 대표 지지자, 개딸 사이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험악한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정당을 민주당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좀 과격한 표현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군요. 글쎄요, 저는 문 대통령께서 오히려 민주당에 좀 등 돌린 그 표를 결집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판세를 쫙 봤지만 저는 앞서 우리가 본 판세가 민주당에게 매우 위기 신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이건 백중세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은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가 다른 것은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이 세대별로 나눈 그 인구 구성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투표율에서는 세대별로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이 나이가 많은 좀 고령층에서 지지가 좀 뒤처지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투표율이 높거든요. 아, 숨은 표심이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는 유권자 지형이 매우 크게 변화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2010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그 당시에는 2030 세대가 50대 이상보다 많았어요. 그때는 39%로 36.9%인 5060보다 많았는데 이제 14년이 지난 지금 이번 총선에서는 완전 뒤집혔거든요. 네. 2030 세대는 28% 정도에 더 머무르고 있고 그렇군요. 50대 이상은 5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율, 실제 세대들 투표율까지 반영했을 때 민주당은 이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은 또 얘기하죠. 투표율 몇 프로 이상이면은 우리가 유리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젊은 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젊은 층이 투표장으로 많이 가면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죠. 이제 20대 표심이 예전처럼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해 주는 게 아니라 젠더에 의해서 갈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민주당에서는 매우 악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중도층의 표심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표심과 작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보여준 표심이 아주 확 뒤바뀌거든요. 이거는 중도층의 표심은 언제든지 바로 그냥 바꿔서 심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선거는 중도층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건데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민주당의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지금 양당 대표의 지금 행보는 중도층에게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지층 결집만 하고 있거든요.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중도층의 표심에 지금 악영향을 주고 있는 이 두 명의 후보 우리가 앞서 다룬 그 두 명의 후보를 안고 가면은 우리가 앞서 본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수도권에 그 격전을 벌이고 있는 그 지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소탐 대신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지금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으면 빨리 뭔가 이 백중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원 유세를 계획했다가 취소했다고 합니다. 어제 대구 A시장을 찾아 여당 후보 지원 유세 계획을 세웠으나 취소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수도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에 나섰다가 계획을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도권에서 양당이 지금 경합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습니다. 이름하여 4.10 핫2. 지금 만나보시죠. 자, 긴장감 부르는 음악과 함께 첫 번째 인물은 조국, 두 번째 인물은 투표 때 유의해야 할 일들입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 이야기인데요. 많은 언론에서 웅동학원 사유환원한다는 약속은 어떻게 됐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8월에 이렇게 약속했었죠. 들어보시죠. 저는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공고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웅동학원 이사장이신 어머니께서 이사장직에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밝혀왔습니다.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입니다. 웅동학원 사유환원하겠다더니 조국 대표의 모친 22년 7월 웅동학원 이사장 중임 최근 1년간 회의록 이사장 사태 사유환원 관련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 환원할 기미가 없다. 웅동학원 관계자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간 적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추진 중이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유환원하겠다더니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럼 웅동학원 이사장 입장은 뭘까요?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다. 나는 애매모호한 입장. 김광삼 변호사님.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라는 것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사회가 원치 않을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일단 첫 번째. 아니 우리 사회가 저 웅동학원을 원치 않을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이사장 인수할 사람 없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재정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학원이기 때문에 그걸 왜 일방적으로 조국 대표가 사회 환원하느냐 마느냐 하느냐 권한은 있냐라는 건데 또 하나의 논란은 정작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지켜지지 않는다. 뭐 이런 논란도 같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뭐 양문석 후보 집 팔아서 어떻게 하겠다. 옛날에 김의겸 대변인도 뭐 환원하겠다 뭐 이런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논란인 것 같기도 해요.
뭐 화장실 갔다고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틀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가장 운동학원이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지금 왜 사회 환원한다고 그랬죠? 지금 운동원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법무부 장관인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가 집을 팔겠다는 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사회 환원하겠다는 건데 또 왜 그 당시 더 문제가 됐냐면 운동학원이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사 가면 이제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업체한테 맡긴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냐면 조 전 장관 부친이 대표로 있는 종합건설 회사예요. 거기에다가 16억 상대의 공사 계약을 해요. 그런데 이 부친이 대표로 있는 종합건설에서 다시 다른 회사에다 하도급을 준데 그 하도급을 준 회사가 조 전 장관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거든요. 네. 공사에 16억 상당 하죠. 근데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결국 공사 대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대금 자체를 또 다른 회사에다 양도를 합니다. 근데 양도한 회사의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조 전 장관 동생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운동하는 상대 또 소송을 제기하는데 자 소송을 제기하면 공사비가 문제가 있다랄지 막 다투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다투고 그냥 끝납니다. 일종의 약속대로는 아니냐? 그리고 공사비 51억인데 이제까지 16억인데 이제까지 포함해서 51억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냥 아무 대응 않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조 전 장관 동생이 그걸로 해서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실형 선고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뭐 이게 진척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국공립에 전환하려면 요건이 엄격할 거예요. 네. 그럼 요건이 엄격하면 그 요건에 못 맞추면 불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거 가져간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아니 국공립 말고도 또 사회에서 어떤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랄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학원을 이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 찾으면 되거든요. 학원 인수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이사회에서 그런 거 한 번도 5년 동안 논의해 본 적이 없는데 뭐 국공립 뭐 그렇게 전혀 바꾸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말로 할 의향이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럼 제가 아는 사람들 정말 양심적인 교육을 하고 싶은 사람들 연결을 해줄 테니까 지금 인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사회 이바지하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중간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의 어떤 적극적인 개인견에 전해드렸습니다. 타투 두 번째는 이번 투표 때 우리 국민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할 점입니다. 선거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투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투표소 안에서 절대 투표지를 찍으시면 안 됩니다. 대신 예전에 안 됐지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투표소 밖에서 혹은 특정 후보의 포스터 앞에서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 등으로 표시를 하면서 이른바 인증샷을 촬영해서 SNS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기호 몇 번 후보를 지지했다, 찍었다라는 의미로 투표소 밖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인증샷 찍은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하지만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안 된다. 잘 하셔서 만에 하나 혹에 하나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친절한 설명이었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김진의 더 라방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